자, 전세제도는 결국에 붕괴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요 전세 보증을 못 해주는 상황에 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전세 보증을 못 해준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나라에 돈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신다면은 이 영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지금 전세 보증 보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전세 제도를 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브래드 피트랑 이혼은 했지만 그 안젤리나 졸리의 아이가 그 연세대, 송도 연세대 학교를 다녔었어요. 지금도 다니나? 그래가지고 송도에 안젤리나 졸리가 와가지고 송도의 아파트를 전세를 알아보아서 계약했다라는 게 기사에 막 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내 돈을 주인한테 맡기는 것도 이상하지만 왜 이 주인은 이 돈을 맡아주고 나한테 이 새 집을 빌려주는 거죠? 라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물론 한국인들은 이해가 되죠. 왜냐면은 이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안 내니까. 이자를 안 내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돈을 받아서 무이자로 이걸 이제 운영을 했다가 집값이 오르면 내가 돈 버니까 라는 건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하지? 그냥 대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대출 한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소득이 괜찮으면은 집값에 그래도 막 80%, 네덜란드 뭐 이런 뭐 북유럽은 뭐 105%까지도 막 빌려줘요. 취득세까지도 빌려줄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 다 나오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이 집은 월세 받으면 되잖아. 그렇지. 야, 월세를 이자보다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뭐하러 이런 짓을 해? 라는 게 외국인들의 이미지인 거예요. 야,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보다 월세 더 받아. 그러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내 돈을 뭐 몇십억을 남한테 맡기냐? 라고 생각하는 게 외국인들의 이 이해도다. 사실 그게 맞거든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주인이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보다 월세 받으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까지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 아, 이게 우리나라의 사정상 대출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은 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해를 못 합니다.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그게 뭔데? 네가 여기다 돈을 맡겨. 10억을 맡겨. 자, 그 다음에 이 집주인은 너한테 집을 빌려줄 거야.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해해볼게. 자, 그리고 이 10억은 네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못 받을 수도 있지. 자, 이거는 나라가 너한테 보장을 해줄 거야. 너 무조건 돈 받을 수 있게 해줄게. 왜? 왜 이걸 해주는 거야? 이게 전세 제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전세 제도를 니네 왜 운영해?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있어. 아니, 근데 내 돈을 왜 나라가 보장을 해줘? 아니, 나는 이 집의 주인도 아닌데? 야, 그게 그런 게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을 물어봐도 말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자,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임대인은 그냥 전세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대출 대신에 너한테 뭐 5억을 받았으니까 집을 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 보증을 서가지고 전세 대출을 해주죠. 자, 너 집 5억이에요, 전세? 야, 그러면 여기서 한 80% 빌려줄게요. 너는 돈 1억만 가져와. 그러면 내가 4억 빌려줄게.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5억의 전세를 내놓으면은 임차인은 5억의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데 4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출 이자를 못 갚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집이 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리스크가 이제 커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집값이 떨어졌어. 옛날처럼 집값이 팍 떨어져가지고 전세가보다 막 더 내려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누가 나오죠? 정부가 나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다 보증보험을 만들어놨지. 자, 그러니까 네 5억은 내가 보장해줄게. 자, 이 사람은 1억밖에 없지만 4억의 대출도 정부가 해주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1억도 정부가 보장을 해줘요. 원금 보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상한 제도잖아요. 외국인들이 보면 이상한 거지. 아니, 정부가 왜 너한테 돈을 주고 왜 네 돈을 보장을 해주고 왜 이걸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는 거야 도대체? 자, 그러면 누군가는 손해봐야 되잖아요. 이 깡통 전세의 손해는 누가 보냐? 정부가 보고 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전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이렇게 지금 계속 이상하게 가는 건데, 결국에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거는 국민들이 원하고 정부도 그다음에 정치인들도 이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이 지금 1,000조가 넘었다 하면서 막 난리잖아요. 뭐 1,000조, 뭐 2,000조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전세는 이제 추정이지만 전세를 포함하면 3,000조에서 4,000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월세도 있지만 전세가 많기 때문에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전세로 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것도
결국에 부채라고 생각하면 3, 4천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전세 포함하면은 가계대출이 어마어마하다. 이거 붕괴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세 사고를 국가가 책임질 수가 없는 규모잖아요. 이게 지금 전세가 2천조라고만 가정을 해봅시다. 2천조에서 1%만 사고가 나도 20조가 날아가는 건데 1%만 터져도 20조입니다. 추정을 할 때 1%가 아니라 0.1%만 날아가도 2조씩 날아가는 거예요. 0.1% 1000개 중에 하나만 사고가 터져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지? 그동안은 그래도 전세 대출도 천천히 늘어나고 있었고 당연히 보증보험도 천천히 이제 제도가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안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데? 뭐하러 내가 이걸 안 해? 야, 내가 리스크가 없잖아. 정부가 돈 빌려줘, 정부가 원금 보장해줘, 그리고 정부가 알아서 책임지고 지가 손해보겠다는데 내가 이걸 왜 이용을 안 해? 나는 고작 60만 원 내면 다 이거 해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자, 그래가지고 정부가 전세대출 빌려주고 보증보험 들어준 다음에 사고액을 갚아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못 버티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 대위 면제금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터진 지가 1년 차가 아니라 지금 한 3, 4년 차 됐어요. 자, 이게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 변제액인데 단위는 억입니다. 그러니까 3만이면 3조 5천억이에요. 3조 5천억이 작년에 터졌어요. 그 전에 9천억이 터지면서 야, 이거 난리 났다. 이거 어떡하지? 20년, 21년에는 5천억씩 터졌는데 이때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1년에 5천억씩 지금 터지는데 이거 막을 수 있어? 어떻게 해볼까요? 근데 9천억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는데? 그 다음에 3조 5천억이 터져. 이거는 방법이 없는 수준인 거잖아요. 근데 올해 9월까지 3조가 터집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게 3개월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이제 3분의 4를 하면은 4조. 올해 4조가 터질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게 매해 지금 3조, 4조씩 물어주고 있는 거예요. 3조, 4조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손해를 정부가 떠안고 있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왜 하는 거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사고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급한 불을 꺼야 되잖아요. 지금 어쨌든 저 급한 불 꺼야 돼. 왜냐면 지금 4주씩 터지면은 답이 안 나와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전세 대출을 어떻게 하더라도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 정부도 생각했었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요번에 전세 대출 규제가 지금 막 9월부터 막 터졌잖아요. 이게 물론 가계 대출을 잡겠다라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이게 9월까지 3조가 터져버리니까 야, 이거 올해도 큰일 나겠는데? 조금이라도 좀 줄여봅시다 해가지고 지금 전세 대출을 나가는 거 라도 좀 잡자. 그러니까 전세 대출 자체 총량을 좀 낮춰가지고 보증보험 이 사고도 좀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뭐냐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잘 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나한테 어쨌든 이번에 내 차례인데 내 친구는 보증보험으로 돈 다 받았어. 연예인들 보면 전세 사기 당했는데 다행히도 보증보험으로 돌려받았다. 그러면 거기 댓글 뭐라고 달립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이 전세 사기 나쁜 놈들, 사기꾼들 나쁜 놈들. 그래도 돈 돌려받으셔서 다행이에요라고 하죠. 근데 그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다행이지만 정작 그 댓글 달고 있는 우리들 세금은 완전 폭탄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건 몰라. 우선 분노한 국민들이 왜 내 차례인데 나 대출 안 해주냐? 왜 내 보증 안 해주냐? 라고 하면서 정부 너 때려잡겠다 라고 사람들이 완전 폭발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폭발했죠.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 금감원장 할 거 없이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야죠. 이제 앞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 대출을 막을 수 없어요. 여론상 막기가 좀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난리 나겠다.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전세 대출 규제하는 은행들이 다시 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저기 큰형이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야, 이거 완전 장난 아니다. 막 사람들 완전 무슨 막 폭동이다 폭동.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제 사과를 했죠. 고개를 숙였으니까 그럼 뭐 저도 풀어야죠. 뭐 어떻게. 전 원래 풀고 싶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 풀게요 해가지고 지금 풀어주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세 대출이 늘어나면 전세 계약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전세 계약이 늘어나고 전세 대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보증보험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보증보험이 같이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 허그라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죠. 항상 헷갈려. 허그가 헷갈려. 어쨌든 이 보증공사가 보증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 보증의 한도는 주택도시기금법이라고 아예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주택도시기금법이 우리가 납부하는 청약통장의 그 납입액이 있죠. 한 달에 뭐 20만 원, 뭐 10만 원 납입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기금으로 만들어서 이걸로 국민들 주택을 공급하자.
라는 제도의 그 기반이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 국민들 돈인데 이거 그냥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부도 여기다 자본금도 넣고 그다음에 이 기금도 한도를 딱 정해가지고 야, 보증 쓸 때 잘해라 라고 하면서 이 법으로 다 막아놨단 말이야. 근데 이 막아놓은 거를 어떻게 했냐, 한도가 90배입니다 90배. 자기 자본의 90배를 초과하지 않게 보증을 해줘라 라고 이제 막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본금, 허그의 자본금이 늘어나면 보증액도 늘어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근데 이게 잘 돌아갔어요. 왜? 1년에 터져봐야 뭐 5천억씩 터지는데 뭐 그 정도 막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9천억, 3조 5천억, 이제 4조가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라고 치면 자본 잠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회사가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허그가 망해버려 이제. 자, 근데 보증의 한도로 자기 자본의 90배까지만 해주라고 했는데 자본금이 아작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보증을 못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충격인 건 이겁니다. 올해죠. 24년도 1월에 올렸어요. 이미 한번 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3조 5천억이 터지면서 적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잠식당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자본금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보증을 못 하죠. 근데 올해도 보증보험을 많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본금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5조를 더 갖다 집어넣어줘요. 뭐 기존에 넣은 게 있으니까 뭐 한 2조 정도를 더 넣겠네요. 2, 3조 정도를 더 집어넣습니다. 자본금을. 원래 자본금이 10조로 하고 그중에 2분의 1을 정부가 이제 부담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본금에다가 5조를 더 넣어야 되니까 최소 2.5조 정도는 넣겠죠. 그러니까 정부한테 수여를 받습니다. 자본금을. 2조 5천억을 수여를 받고 올해 4조를 까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작년에는 보증 한도가 이제 70배였어요. 70배. 근데 자본금이 줄어들고 이제 정부도 막 집어넣고 어떻게 급한 불 껐죠? 근데 이걸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보증 한도도 90배로 늘려버렸어. 근데 올해 4조 더 깨먹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늘렸는데도 안 돼. 올해 초에 올렸는데도 답이 안 나와. 올해 늘렸는데 바로 문제 생겼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했냐? 정부에 이제 뭐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이 허그에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천억을 우리가 채권을 만들겠다. 이 7천억은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기가 30년이 넘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만기가 없다라고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본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지만 만기가 없으니까 이자만 내면 돼. 그러니까 이건 상환의 어떤 의무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체크는 한다고 하지만 뭐 사실상 그냥 쭉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자본이라고 치고 이자만 내면 되는 거니까 자본을 늘릴 목적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계정은 자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본이 7천억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90배가 되는 거니까 63조어치 내가 대출을 더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보증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거죠. 보증을.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자본금 잠식당하는 거를 이걸로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급한 불을 끌 수 있으니까 7천억을 발행하겠다고 한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금융당국이라고 하니까 뭐 금감원이나 뭐 금융위원회에서 뭐 얘기를 했겠죠. 따져보자. 야, 잠깐만. 너 이거 하는 거 잠깐만 좀 기다려봐. 네? 왜요? 저 지금 해야 되는데? 저 1월부터 그럼 보증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 잠깐만 기다려봐. 야, 이게 맞냐? 답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맞아? 야, 이거 지금 올해 4조 깨지고. 야, 그럼 내년에도 깨지고. 야, 그럼 어떻게 막냐, 이거? 너 1년에 적자 얼마나? 저 한 3조 아니면 한 4조 정도 깨질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야, 25년도에는 어떻게 돼? 뭐, 지금 추세상으로는 뭐 한 3, 4조 또 깨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이 큰형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잠깐만 좀 멈춰봐봐. 야, 너 7천억? 야, 그거 하지 마봐. 기다려봐. 내가 좀 생각 좀 해볼게. 이거 7천억 해줘도 내년에 또 깨지네? 그러면 또 자본금 또 한 3조 또 집어넣어야 되네? 그럼 또 깨지네? 또 넣어야 되네? 야, 그럼 내가 앞으로 매년 지금 여기다 얼마를 넣어야 되냐? 답이 안 나온다, 이거. 라는 생각으로 지금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민들은 전세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냥 왜냐면 우리는 이런 걸 생각 안 하거든. 그냥 뭐 나한테 지금 돈 걷어가는 거 아니니까 뭐 정부가 3조를 뭐 집어넣든 뭐 4조를 집어넣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대출 받으면 되는 거지. 왜? 월세보다 이자가 싸니까. 그래서 대출 받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1월부터 막 받으러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이 지금 답답한 거지. 어떡하지 이거? 답은 안 나오는데 돈을 안 낼 수도 없고 이거 안 할 수도 이거 답이 없네. 자, 그래서 야, 그러면 야, 회수라도 좀 많이 하자. 야, 너 이거 돈 날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을 받아내, 네가.
야, 국민들이 못 받으면 네가 받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전세 사고 터진 거 회수할 수 있지? 네, 한 8% 정도 회수됩니다. 야, 8% 회수했어? 야, 그럼 나머지 92%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저기 주인이 깜빵 갔는데요. 뭐 어떡하라고요? 파산했는데요. 파산해가지고 형이 다 개인 파산 받아주고 회생시켜줬잖아요. 어쩌라고요? 라고 하면 답이 없는 거야. 내가 사고 터지고 내가 이 파산한 애를 내가 또 회생시켜줘.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돌이표로 똑같은 거야. 이거 답이 안 나와. 이 구조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경제학자든 전 세계 누구한테 물어봐도 원래 답이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잠깐만 멈춰봐.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미 자본 잠식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미 나간 돈들이 있고 나간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이 까인 걸로 계산해 보면 내년 딱 지금 1월 1일부로 자본금의 132배가 돼요. 지금 나간 보증보험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대로라면 90배로 줄여야 되니까 나간 돈의 거의 한 30%를 회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다 취소시켜야 돼. 한마디로 지금 돌아오는 전세는 다 보증보험 다 취소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2년치니까. 2년 중에 1년치는 다 보증보험 취소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국민의 거의 한 30%? 30%? 30% 정도는 지금 보증보험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살고 계실 거거든요. 통계상. 그러면은 인구로 치면 거의 한 1,500만에서 1,700만 명 정도가 갑자기 보증보험이 없어져. 보증보험이 없어져요. 그리고 전세를 사르라는 거야. 그러면 이분들이 전세를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을 늘려주는 거 아니면은 보증보험을 다 회수해야 돼요. 한마디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에 보증보험이 보장하는 전세 금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작년까지는 100%를 보장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100%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은 90%까지만 하자 해서 10%는 이제 날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 전세 사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어쨌든 90%까지 보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것도 사실 더 빨리 내렸어야죠. 왜냐하면 100%씩 보장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전세를 얻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보증보험 돼요? 그럼 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왜냐면 이게 리스크가 제로니까 보증보험만 된다 그러면 어디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집, 새거, 신축 빌라, 신축 오피스텔, 분양 안 돼도 상관없어. 나는 뭐 미분양이어도 상관없어. 그냥 들어가 살면 돼. 어차피 정부가 보장을 해주니까 하면서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90% 내려갔지만 뭐 그래도 아마 이런 추세가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90배까지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뭐 이걸 늘리든지 아니면 자본금을 집어넣든지 뭐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부도 돈이 없어요. 정부도 지금 예산이 펑크가 났기 때문에 여기다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 얘기로는 걱정하지 말라. 지금 11월 아니냐. 그러니까 12월 안에 우리가 잠깐 좀 고민 좀 하고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좀 해본 다음에 올해 내로 자본금을 늘릴 거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제 수습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에서 이제 전세대출이 한 20%는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한 2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21년도쯤 한 17%였는데 지금 20% 정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전세대출도 지금 가계대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본질로 돌아가면은 전세 대출을 뭐 줄이든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세를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게 해가지고 뭐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로 돌리든지 뭐 하던가 아니면은 보증보험이라도 좀 뭐 줄이든지 없애가지고 전세 대출은 해주지만 이거 책임지고 본인이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괜찮겠어요?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고 저 이거 보증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저 대출 이만큼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대출을 좀 낮추시든지 저 그럴 거면 그냥 좀 반전세 갈래 하면서 좀 낮추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없애든지 최소한 많이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매년 4조씩 3조씩 깨지면서 계속 이렇게 메꿔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사실 다 알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 되고 임차인은 월세를 내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세에 되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왜 하라는 거야 나보고. 내가 왜 월세를 내야 됩니까? 월세 내면 돈 못 모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월세 내면 돈을 못 모은다는 거랑 상관없이 사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나라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출이라는 거는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담보. 하다못해 뭐 친구한테 내가 돈을 빌려도 친구가 나를 뭘 믿고 빌려주잖아요. 나의 그동안의 신용이 좋다든지 내 월급을 믿고 아니면 뭐 하다못해 그럼 너 나한테 뭐 물건이라도 좀 맡기고 가져가라 하면서 뭘 담보를 잡는 게
일반적인 건데 임차인이 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담보가 없어요. 이 대출이라는 건 담보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집주인은 건물, 그 집이라는 담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자금이 해결이 됐죠. 다만 이제 집주인은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이자라는 이자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요 담보를 잘 잡아놨으니까 집주인이 이자 안 내? 야, 그럼 건물 뺏어가면 되는 거죠. 건물 뺏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뭐 이런 것에는 이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요 이자, 이 이자를 어떻게 내지 집주인이? 자, 그래서 이자를 임차인이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내주는 임차인은 사실 담보랄 게 없기 때문에 담보가 없으면 당연히 돈을 누구한테 맡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보증금을 최소로 겁니다. 외국은 그래서 한 2달치, 3달치밖에 안 내요. 왜냐면 월세를 안 내는 순간 바로 막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월세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모텔 그냥 한 달 끊어놓고 막 이런 거지. 그냥 단기 임대처럼 살아요. 외국은. 그래서 돈이 없으면 뭐 그 호텔 같은데 가가지고 막 주급으로 막 내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차인은 담보랄 게 없으니까 보증금 조금만 걸고 사용료를 내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닌 게 지금도 상가들 있잖아요. 상가는 임대인, 상가 주인이 임차인한테 월세를 받아가지고 상가를 담보로 빌린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가들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모든 나라들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꼬이고 꼬여가지고 연 3조, 4조씩 지금 정부가 깨지고 있는 겁니다. RTI라고 해가지고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월세 대비 이자를 얼마까지 낼 수 있다. 이런 뭐 규제가 있는 거죠. 이게 뭐 DSR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내가 월세를 뭐 100만 원 받으면 이자도 뭐 한 150만 원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로 낼 수 있는 이자만큼 빌려주겠다라는 규제를 적용을 하면은 이제 시세의 뭐 한 7, 80%까지도 뭐 빌려줍니다. 보통. 그래서 이거 빌려주고 그러면 네가 월세 얼마 받을 거야? 그럼 내가 월세 받는지 잘 체크할게 라면서 은행들이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월세가 잘 들어와. 그럼 이자를 잘 내겠죠? 그럼 이제 대출 유지되는 거고 월세가 잘 안 들어오네? 너 어떡할 거야? 저 이자 못 낼 것 같은데요? 야 그럼 이거 뺏어다가 경매 친다? 하면서 경매로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이 시장이 이제 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죠. 뭐냐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행 책임이 커지죠. 은행들이 대출을 잘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상가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해. 그러면은 은행이 대출금을 손해보겠죠. 근데 은행에 있는 돈들은 결국에 우리 국민들이 또 낸 돈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책임이 좀 커지는 게 있고요. 당연히 월세 부담도 커지죠. 세입자들이 이자보다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커지고, 세 번째가 제일 그 국가에서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경제적 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 자, 이게 기본적으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이 2가지를 선택합니다. 나는 어쨌든 은행 이자를 내야 되죠. 은행 이자는 무조건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 이자를 내가 뭐 아무리 싸게 받더라도 월세를 준다는 거는 은행 이자 플러스 알파를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 내가 은행 이자보다도 못 벌면은 내가 이거 뭐하러 유지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세를 높이려고 해요. 그러면 월세를 무작정 높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동네에서 낼 수 있는 월세의 한계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계치를 받아도 충분히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약간 여유 있는 임대인들은 그 월세를 받아가면서 이거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은 은행 이자보다 이 월세를 받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지역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신축을 안 짓는 거죠. 건물을 안 짓습니다. 왜냐면 이걸 지어봐야 어차피 은행 이자 따져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짓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 동네에 이제 신축 공급이 끊겨요. 신축 공급이 끊기면 물가 상승이 막 생기면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물가의 인상에 따른 월세가 상승되면 이제는 좀 사업성이 나오네 하면서 그때 지어지는 거죠. 신규 공급이 끊어지고 월세가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막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공급이 또 잘 안 돼요. 자, 거기다가 은행이 대출을 날릴 위험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시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계 은행들을 보면은 이런 거를 다 합니다. 은행들이 적절하게 시세를 판단해가지고 실제 지금 건물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감정 평가를 잘 해가지고 은행이 적절하게 보수적으로 기준에 맞춰가지고 대출을 해줍니다. 이 차주, 돈 빌리는 사람이 조금 신용이 좋으면 잘해주고 신용이 안 좋다 그러면 안 해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뭐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빌려주면 은행들은 이자 잘 받으면 되는 거고 이 집주인은 월세 잘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이걸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애매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2,000조 이상의 그 전세 시장을 줄이겠다고 하면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은행이 만약에 보수적으로 대출해주면 어떻게 되죠? 은행이 보수적으로 원래는 한 80%씩 대출해줘도 되는 게 충분한데 은행들 입장에서 내가 이거 좀 불안한데? 라고 해서 내가 좀 대출 좀 줄일게요 라고 해버리는 순간 임대인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면 이제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은 안 나와. 그럼 내 돈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럼 임대인들이 막 무너지겠죠? 그럼 이런 게 막 경매로 막 나올 겁니다. 막 지금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경매로 막 쌓이고 물건이 가격이 떨어지고 하면은 신규 분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짓는 시행자나 건설사들이 야, 빌라나 오피스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야, 이거 했다 망하겠다. 야. 아무도 안 사준다. 야. 하면서 공급이 다 끊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뭔가 좀 시장이 막 붕괴되는 느낌이 나지만 공급이 안 되니까 월세가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수익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 올라가요. 공급이 안 되고 사람들이 몰리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임대난이 생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빌라들을 막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시장이 안정되고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상이 잘 안 되니까 경제 충격이 어떻게 올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규모가 크고 하니까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거 어떻게 바꾸지? 라고 되게 애매한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다시 돌아간다. 야, 그러면은 그냥 여기 보증공사기 자본금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이게 제일 좋네. 야, 이게 결국에 답이다. 뭐하러 그런 걸 고민을 하냐. 그런 거 해가지고, 야, 사고 터지면은 뭐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야, 그냥 자본금 그냥 늘려줘. 그럼 되는 거지 뭐. 야, 법 바꿔 그냥. 90배가 아니라 야, 120배까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결론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군가 달아야 되는데 아무도 달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마 이거는 자본금을 늘려주거나 법 개정을 해가지고 계속 전세 자금 대출, 전세 보증 보험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도가 문제죠. 25년은 얼마가 터질까요? 올해 4조니까 올해 이제 4조 정도 터지겠죠. 요만큼 터질 텐데 과연 내년에는 얼마나 터질까? 요 정도면 선방일까요? 이 정도까지 갈까요?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내년에는 얼마나 손해볼까라는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의견이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